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집중 분석해봅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로 대한민국 전체가 우울증에 빠져있는 느낌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분들 참 많으시던데요.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고 참 저도 이렇게 경을 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괜한 말 보태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답답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는요,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모바일 시장의 현황과 미래 한번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어제였죠. 2014년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됐습니다. 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반면에 민간 소비 증가율은 작년 4분의 1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요즘 세월호 참사로 우리 경제마저 올스톱되면서 아주 내수 경기가 더욱 위축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엊그제 통계를 보니까 모바일 뱅킹이 지난 5년 새에 5배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 TV나 PC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성장일로에 있는 모바일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경영학과 이병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목소리 아주 좋으십니다. 요즘 모두가 좀 우울하고 힘이 처져 있는데 아주 힘차게 인사를 해주시네요. 자, 모바일 뱅킹 이용이 그렇게 늘어났다는데 혹시 두 분도 모바일 뱅킹 사용하시는죠?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도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모바일로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어떤 서비스 주로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모바일 뱅킹이니까 은행 거래 전부를. 은행 거래를요? 예. 예. 그리고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바일 뱅킹이 막 나왔을 때 모바일 뱅킹으로 바로 갈아탔고요. 이제는 스마트 뱅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주로 웬만한 업무들을 다 소화를 하다 보니까 은행 업무도 되도록이면은 스마트폰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뱅킹의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들은 빠르고 정확하기도 하고 편리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 특정한 그 단말기들을 이용하면 굉장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폰 뱅킹은 또 다양한 서비스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카드도 스마트폰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에카드를 놓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모바일 뱅킹을 이용 안 하고 있거든요. 왠지 모르게 아직까지 좀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좀 스마트폰을 자주 잃어버려서 그런지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모바일 대출도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지금 1조 900억 돌파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돈 빌리기가 좀 쉬우니까 더 많이 빌리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융거래 전체가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 환경 전체가 모바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창구에서 하던 게 PC에서 하게 됐고요. PC에서 하던 게 급격히 모바일로 가니까 모바일 대출도 많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출 늘어나는 거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옮겨가는 게 그 매체를 이동하면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일 텐데 근데 아직까지 저는 모바일로 대출 받은 적이 없는 것이 신용이 그만큼 좋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에서는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이 굉장히 좀 아직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신용 등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적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율도 좀 싸고 또 아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그 신용 등급을 상회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안정적인 신용 등급을 자랑하는 분들의 특혜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모바일 뱅킹뿐만이 아니라요. 최근엔 모바일 쇼핑 그리고 모바일 광고 시장도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좀 어떻습니까? 예, 그 광고 시장 성장을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 예.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죠. 페이스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있는데요. 그 레비뉴의 그러니까 소득의 한 75%가 모바일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얼마나 많이 가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설문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76%가 그 모바일로 쇼핑을 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제 전반에서 모바일의 확산은 아주 대세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런 통계가 2, 3일 지나고 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도 성장이 빨라가지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수치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렇고요. 이런 거는 한국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힘을 못 쓰는 시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데스크탑 PC에서는 마켓 셰어가 2%도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모바일에서는 한 40% 육박하는 거로 최근 통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가니까 예. 구글에 안드로이드가 깔려 있으니까 검색 엔진이 그냥 거기 장착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까지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모바일 시대, 모바일 시장이 성장해가면서 광고 시장이 아무래도 좀 변해가고 있죠. 그렇죠. 실제로 광고의 툴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광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 주요한 콘텐츠 개발을 하는 사람들 또 콘텐츠 기획을 하는 사람들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최적화된 모바일에서 예. 어떻게 하면 더욱더 편안하면서도 거슬림 없이 광고를 접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더 재미있게 광고를 만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라고 하는 것들이 게임이라든가 기타 다른 그 업종들하고도 인터페이스가 많이 섞이고 예.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많이 전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광고에 대한 어떤 도전들은 거의 모바일 쪽, 특히나 스마트폰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 통해서 이제 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편리한 시간대, 편리한 장소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충동 구매도 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모바일이라는 게 짧은 시간에 의사결정을 이동하면서도 하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예. 그런 것들이 그런 충동 구매를 유도하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게임 같은 거나 컨텐츠는 더더욱 그렇고요. 예. 네, 중독성도 있는 데다가 시간이나 또 멀티미디어를 가지고 자극을 하니까 예. 훨씬 그런 가능성도 크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이라는 게 꼭 스마트폰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예.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초콜릿 과자 파는 kitKat이라고 하는 데가 영국에서 그 초콜릿 속에다가 GPS 칩 6개 넣고 고객이 봉지를 뜯으면 GPS가 작동하는데 예.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간다 그래가지고 말씀하게 차려입은 신사들이 헬리콥터 타고 어디 있는지 그 당첨된 GPS 칩이 들어있는 초콜릿을 먹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10,000파운드를 007 가방에다 전해주고 이런 그 애드버타이징도 이벤트도, 하고 예. 이벤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바일이라는 게 꼭 스마트폰만 아니라 요즘은 센서나 다른 예. 디바이스까지 막 하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모바일 시장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이제 단말기에 있어서는 뭐 삼성, LG 많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모바일 관련된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모바일 기술이라고 그러면 워낙 폭넓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단말기야 뭐 전 세상이 다 인정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강국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하드웨어 중심에서는 이제 강한 데인 반면에 그리고 뭐 특히 우리가 먼저 선도했던 온라인 게임 시장 이런 거에서든 경쟁성이 상당히 있고 그것도 그냥 게임이라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만 있을 것 같지만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그렇죠. 동시에 폭주하는 트래픽을 잘 서버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앞서 있는데 반면에 이제 비즈니스 혁신이나 돈을 누가 가져가냐를 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잘 알려진 건데 사진 예쁘게 만들어준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가 예. 2012년에 페이스북에 팔릴 때 1조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카카오톡하고 비슷한 왓츠앱이라고 하는 거 예. 직전에 팔 때 19조 원에 팔렸습니다. 이제 그런 비즈니스 혁신에 오는 그런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아직 따라갈 게 많지 않냐. 그런 그 어떤 영역을 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 수준 예. 확보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여전히 좀 뒤쳐져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문화 쪽이니까 하실 말씀 많으실 거예요. 사실 문화 콘텐츠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기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에 예. 또 이미 뭔가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라든가 그야말로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좀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거기에 맞는 기술들은 개발이 안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원 산업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음원이나 동영상을 갖다가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저작권들을 지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그 기술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그 솔루션들을 누가 제공하냐면 이동통신 업체들 같은 데들이 제공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야말로 유통이 투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하나 놔주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고 얼마 전에 한 그 인디 밴드의 그 작곡자가 자기 SNS를 통해 가지고 아주 자괴적으로 수치를 발표해 가지고 그것이 수많은 누리꾼들한테서 리트윗이 되면서 인용이 되면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자기가 곡을 갖다가 올려서 한 달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가서 받았는데 자기한테 떨어지는 돈을 봤더니 10,000원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의 창작의 그 어떤 욕구들을 그야말로 작품으로 구현해낼 수가 있겠는가. 난 그 10,000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정열을 들여서 곡을 만들고 그렇게 정열을 들여서 음반 제작을 하고 그러겠는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런 환경들이 지금 우리의 IT 기술과 그다음에 모바일 기술들의 어떤 그 불평등한 그런 지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만들어진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대화를 이제는 음성보다는 사실 데이터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통사들도 이제 데이터 중심의 요금 체계를 가져가고 있는데 SNS 이번에 사실 우리가 세월호 참사 겪으면서도 SNS 또 많은 역할도 했습니다만 또 많은 부작용도 나왔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SNS가 만들어내는 우리 사회의 어떠한 변화. 정말 그러니까 이런 차가 점점 빨라지면 사고가 나면 이제 다칠 확률도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SNS나 이런 모바일 기술이라고 하는 거가 기능이 확장되고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이기가 되면 그거에 따른 이제 부작용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났을 때 학생 지금 얘기하기도 힘듭니다만은 학생들이 신고했을 때 기능은 순기능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막 거짓 정보가 흐르고 남을 비난하고 이러면서 역기능이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거는 그냥 표피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뭐였냐고 보면 리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눈치 보기 시작해서 다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여론에 의해서 과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더 크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갈등으로 보이는 거죠. 그 직접 민주주의가 확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 거침없이 아무런 통제 기능이 없이 작동됐을 때 대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훼손되고 그런데 모든 것들을 여론에 의해서만 결정하면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런 거에 한 민낯을 보지 않았나 이제 그런 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 문자나 소셜 미디어가 많이 주는 것들이 우리의 심리나 정신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재미난 예로 최근에 이 캠퍼스에서 연애하는 커플들을 가지고 얼마나 지속되는을 봤더니 문자만이 주고받은 커플이 일찍 깨진다는 겁니다. 이제 연애는
예. 이 대면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해야 되는데 예. 연애를 페이스북 투 페이스북으로 한다. 이게 그래서 실제 우리 인간이 만나야 되는 거하고 가상의 관계는 동일한 게 아닌데 자꾸 그걸로 이제 그 착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면서 집중력 떨어지고 예. 우울증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통계적으로도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나 뭐 정치 체제의 안정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 건강 차원에서도 상당한 지금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 근무하는 학교 주변 신촌에도 가봐도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는 안 하고요. 자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각자 있죠. 스마트폰을 들고 SNS를 하고 있어요. 참. 사실 SNS가 지금 부작용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세월호 참사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잘 분석을 하면 그 결과적으로 SNS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다리가 문제인가 아니면 그 SNS를 둘러싸고 있는 혹은 그 다리에 잘 부합하지 못하는 낡은 책이라든가 혹은 또 아주 그 비균일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모든 인프라들 아닌 이런 것들에서부터 오는 문제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이번에 보면은 이 엄청난 그 속도의 SN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VTS에서 진도 VTS로 보낼 때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그걸 보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악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비균일적인 세상이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오는 충격들이 오히려 더 크다. 사실 SNS 내에서 유언비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유언비어들이 대다수는 집단지성에 의해서 걸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 방송국에서 진행했던 그 잘못된 민간 잠수사의 방송 같은 경우도 그 실시간으로 SNS에 제보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SNS의 그 어떤 그 자정 기능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그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역으로 오히려 특정한 정치인들이 그 SNS를 활용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선전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프라인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현상들과 맞물려가지고 SNS에서는 싹 깨끗하게 영향력이 없어졌는데 오히려 그것을 차용해서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어떤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균일하게 발전하지 않은 이러한 상황들이 조금 더 정비될 필요들은 있다. 그것이 뭐 윤리적인 정비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도 좀 정비가 좀 되어야 거기에 걸맞는 어떤 발전들이 있지 않을까. SNS는 빛의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빛의 속도로 검증이 되는데 거기 주변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도보하듯이 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보자면 이제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철저하게 감시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율적으로 스스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 SNS를 놓고 보여준 우리 공공의 대응 자세는 굉장히 일방향적인 통제 중심의 대응 방식이었거든요. 유언비어 나왔더니 수사 의뢰해가지고 그쪽 이건에 구속한다. 근데 그 실 내용들 봤더니 기준이 완전히 또 기울어져 있어갖고 어떤 경향의 유언비어들은 아주 철저하게 발본색원 했는데 다른 경향의 유언비어들은 굉장히 방기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또 보이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의 그 질문거리를 던져준다. 그래서 SNS의 부작용인가라고 문제를 던지기보다 SNS라고 하는 것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어떤 점검들이 좀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도 SNS 많이 사용하시죠? 많이 사용하죠. 긍정적인 면이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명을 잘 쓰기 위한 더 폭넓은 그 제도가 정비되어 있고 문화가 정착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쓰는 기술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탈만한 기계가 되는 게 자동차의 안전한 성능 개선만이 이루어져서 그러냐. 아니다. 이거죠. 신호등도 만들고, 자동차 전용 도로도 만들고, 그리고 건널목도 만들고, 이런 사회 제도적인 다른 차원하고
물론 자동차에 뭐 에어백도 생기고 그렇죠. ABS도 생기고 이런 피처도 점점 안정화되지만 이런 사회 다른 제도가 같이 맞물어지니까 그게 이제 흉기가 아니고 이기로 쓰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SNS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간단해 보이고 내 손 안에 있고 그러니까 심플해 보이지만 이게 요번에 우리 경험이나 또는 얼마 전에 중동의 그 제스민 혁명 때 보이는 것처럼 사회가 어떤 격동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그리고 그런 건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맞는 사회나 인식 그런 것들이 따라가 있냐 다른 제도가 그거의 속도에 맞춰져 있느냐 그런 제도를 우리가 했냐 그러니까 아까 자정 기능이 있으면 그 부정적인 메시지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는 거는 자정 기능하고 또 이게 MBN이나 이런 언론들의 그 언론들은 데스크탑도 있고 그렇죠. 검증 기능이 있는 거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그런 걸 확대 재생산하지 않는 다른 역할들이 겹쳐져야 되는데 이게 막 속도전만 하다 보면 이쪽에 잘못된 정보가 기존 미디어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거나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 시점에 와 있다고 그런 아주 좋은 경험이란 말이 이상한데 중요한 경험을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어떤 SNS 가지고 있는 장점은 최대화하고 조금 문제점들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변 환경 우리가 마련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학생들이랑 SNS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면 뒤처지는 느낌이라 어림짐작해서 대화를 해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대화의 방향이 왜곡돼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생활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기술들이 사회에 충격을 가할 때 그 사회가 그 충격에 대해서 반응하고 정비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차적으로 짧아지고 또 비균일적으로 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언어 생활도 그런 그 일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대나 그 집단에 따라서 쓰고 있는 언어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대나 집단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예전에는 지역마다 사투리가 써서 소통이 잘 안 됐지만 이제는 기술이나 정보에 얼만큼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 효율적으로 그 중재하고 매개하고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은 일단은 하나가 이제 그 정부나 공공에서 마련돼야 되는 어떤 기준과 지침들이 권위를 가지고 존재해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송과 같은 그런 그 올드 미디어지만 실제로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미디어들이 해줘야 될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송이 SNS랑 경쟁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경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참사 보도 때에도 실제로는 그 BBC 같은 경우는 그 사고에 대한 어떤 보도를 할 때 다른 케이블이나 인터넷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 그게 뭐였냐면 철저하게 확인된 검증된 사실만 보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권위를 지켜나가니까 그 BBC의 보도가 기준이 돼서 SNS의 자정 기능이 더 살아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써 이 사회를 갖다가 꾸려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뭐 언어 생활이든 어떠한 것이든 지금 모바일 그 시장이든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꿰뚫어내는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그런 시장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자의 시장이나 각자의 문화에 걸맞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윤리의식과 또 기준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상호 검증을 해가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제어를 해주는 그런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성숙된 그런 사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대 간의 이제 뭐 언어 격차를 벌려서 소통을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문자만을 가지고 의사소통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의사소통에는 그 사람의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그 비문자적, 비언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섭취하기 있기 때문에 그거가 없는 상태의 문자가
또는 이메일이 사실은 조직에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그렇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이모티콘이 많이 사용되고 예, 있는 그래도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람의 중에서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읽는 능력이 없는 장애가 그게 자폐증이라고 하는 장애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같이 가까이 살고 있는 가축 중에 유일하게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동물이 개입니다. 그래서 개가 상당히 똑똑한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읽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비언어적인 예. 의사소통 수단이 많은데 그걸 다 빼고 그 중에서도 아주 축약된 언어로 거기다 압축해가지고 그것도 막 새로 만들어진 거에다가 이모티콘 몇 개 가지고 온전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그게 이 미디엄이 이 매체가 부족한 매체라는 걸 알고 써야 된다. 그래서 오해 소지를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모바일의 시대가 되고 예.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들이 집중이 되는 이런 사회일수록 더더욱 미디어에 대한 철저한 교육들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기 검증이 가능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건이 되면은 그걸 쉽게 이해를 하는데 순식간에 무슨 앱을 깔았더니 돈이 빠져나가더라. 그런 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순식간에 나의 감정이 상처를 받고 상대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서로가 관계가 깨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가르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공적 영역에서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영역 중에 하나가 매체를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고 그 각 매체마다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내가 사용할 때 무엇을 고민하면서 사용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르치고 배워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또 이제 우리가 모바일 시장이 성장하면서 또 하나의 좀 가질 수 있는 우려감이 정보 보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PC 시대와는 틀리게 이제 우리가 모바일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의 행동 반경이라든가 소비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에서 모두가 분석되어져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일 수도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지금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말을 좀 사용을 합니다만은 분석을 해서 또 마케팅이나 광고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아주 묘해서요. 예.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도 큰 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트워킹에 대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아주 크고 그걸 충족시켜주는 게 요새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그러니까 또 자기 스스로의 사적 생활 영역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은 그거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소셜 네트워킹의 욕구를 표현하다 보면 내가 뭔 생각하고 어디가 있고 뭘 먹었고 다 드러나잖아요. 예. 사실은 젊은 세대는 어디 식당만 가면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어서 올리니까요. 올리니까 어딜 갔었고 뭘 먹었고 뭘 좋아하고 누굴 만났고 친한 사람이 누군지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저희 네트워킹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프라이버시에 상당한 위협을 가지고 있고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런 표현들 하죠. 옛날에 과거일이라고 하는 거는 다 잊어버리는 게 자연스럽고 기억나는 게 몇 개 예외적으로 기억하는 게 우리가 과거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디지털 세상이 되면 잊어버리는 게 예외가 되고 그렇죠. 전부 기록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후적으로도 다. 근데 젊은 날에 아주 작은 실수도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는 상당히 앞으로도 우리가 이 빅데이터는 고객한테 좋은 정보를 준다라고 하는 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인데 그거만큼 또 자기 사생활에 대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이 어디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즘 개인이 올린 SNS에 올린 콘텐츠를 이렇게 지워주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디지털 장례식이라고 하죠.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입시철이나 채용철에는 또
50% 할인을 해갖고 100만 원에 서비스를 하는데 뭐 다 지우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요즘 뭐냐면 기록되지 않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위스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올리면 15초 정도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서비스도 이런 나오는 것들이 것 같고요. 이거 막 새로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기 사생활에 대한 또는 이 지금 이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SNS상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수많은 그 정죄하는 글, 사람들의 분노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참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다 이제 계정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지인들끼리 이렇게 밴드죠. 그 밴드라는 서비스도 있고 물론 이제 카톡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SNS라는 그런 추세를 좀 또 발전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쇄형 SNS 서비스라고 하죠. 이제 그런 서비스들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고 아마도 그 서로가 자기 영역들을 확보하면서 나름대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주 브로드하게 쓰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것도 사용하지만 밴드나 카카오 그룹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그 관계망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라고 하는 것도 언제든지 또 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기서 나를 갖다가 온전하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위험들에 다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형이라는 게 완전히 폐쇄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또 하나는 그 폐쇄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착각을 하고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과다한 그런 친밀감들로 전환이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예전에 싸이월드를 할 때 일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촌 순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과다한 그런 윤리적인 어떤 그 부담감을 가졌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 이성이 만나게 되면 또 불륜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적절한 그런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 일종의 그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뭐 이런 위험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저는 그 보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국의 그런 어떤 보안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수준이 너무나 그 정말 처참할 정도로 낮기 때문에 이 보안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과 이 SNS에서의 자기 노출이 이렇게 딱 겹쳐지는 순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공적인 공간에서 교육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면서 충분히 알려서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바일 시장이 성장해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변화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교수님 전공이시기도 하시니까 앞으로 우리 모바일 세상, 모바일 시장 어떤 방향으로 좀 이렇게 진화해 가리라고 예측하시는지? 뭐 지금 다들 예상하시지만 이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상에서 온갖 정보가 존재해 왔고요. 지금은 이제 그 만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실물 공간의 만물들한테도 다 인터넷 기능을 부여해서 대화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그 가상 공간과 실물 공간이 촘촘히 묶여지는, 그래서 공간의 효율도 높아지고 스피드도 빨라지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반면에 아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많은 문제들, 보안이나 사생활 침해 뭐 이런 거에 대한 그것도 똑같이 이제 증대가 되겠죠. 위험성도 증대가 되겠죠. 거기서 어떤 새로운 혁신이 나올 건지 생각하면 뭐 무한 상상이 많이 한계일 뿐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많이 드는 예로 그 애플이 아이비콘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바일이 이렇게 지나가면 가게 앞에 지나가면 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 알아가지고 모바일 화면에 쿠폰 띄우고 메뉴 보여주고 그러면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사실은 휴대폰이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창구에 안 가도 거기서 주문할 수 있고 지불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이 오니까 편리성이 증대되는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어떻게 신호등을 만들 거냐, 어떻게 건널목을 만들 거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단적인 예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스미싱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 왜 개인정보를 많이 탈취해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돈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거래를 안 합니다. 실시간으로 못 가면 3일 있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막 판단을 흐려가지고 빨리 내구자를 보내라 그래 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3일 있다가 하니까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런 정보를 욕심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은행 간 금융 돈이 실제로 가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편리성을 받는 대신 우리가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예죠. 그래서 어떤 균형점 또 그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런 범죄자들의 동인을 억제시킬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기술적으로만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사회 제도적으로 그렇죠. 돼야 되고 관습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문제 아니죠. 우리 뭐 얼마 전에 겪었던 정보 유출 사고도 기술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문제였죠.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가 뚫려서 그걸 피해를 입게 되면은 그것이 전적으로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돈이 오가는 문제들도 외국에서는 왜 3일을 갖다 이렇게 킵을 해놓을 수 있냐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사실은 기업이, 은행이 져야 돼요. 그러면 그 손해라는 건 다 은행이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개인이 알아서 정보를 잡고 개인이 우리 ATM기 앞에만 가도 그러잖아요. 지금 확인하라고. 그걸 왜 개인이 해야 됩니까? 우린 고객인데 노예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차이가 있어요. 법률 체계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게 외국에서 똑같이 있습니다. ATM이 처음 도입됐을 때 영국이 ATM 사고 확률이 미국보다 3배가 높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단적으로 그것뿐이 없습니다. 미국은 기업이 변상 책임을 지고 입증 책임이 있는 반면에 영국은 개인이 입증 책임이 있으니까 은행들이 거기다가 보안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슷하게 다른 그런 스마트폰 시장이나 스마트폰 쇼핑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어서 그 피해들을 고스란히 개인이 받는데 이거를 바꿔서 기업들이 책임지게끔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만 돌아가도 거기에 대한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될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의 불균형성 같은 경우도 실제로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전환시키고 법 체계를 정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순간 달라질 겁니다. 저절로. 지금 모바일 시장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교수님. 글쎄요, 저도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갈 거냐 그러면 거의 우리가 지금 지식 경제로 다 옮겨갔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뜨는 기업은 제조업인데 제조업 종사자가 20%도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75%가 지식경제 속에 편입되어 있는데 거기서 부를 창출하려면 여기서 좀 많은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혁신을 과연 인프라를 깔아놓고 채팅이나 하고 야동이나 주고받는 데냐. 왜 다른 나라에서 파는 자동차는 여기서 못 팔고 의료 서비스도 여기서 못 받고 하는 게 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잘 살 수 있고 정신 건강을 높일 수 있고 이런 사회로 가야 되는 데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바일 시장의 성장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김성수 문화평론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언제 어디서든 터치 한 번이면 만날 수 있는 보험 해결사. 보험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그런데 보험 해결사 어떻게 쓰는 걸까요? 안드로이드 마켓 구글 플레이로 가서 보험 해결사를 다운로드해 주세요. 왼쪽 아래 있는 보험 생톡을 터치,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들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그리고 무료로 보험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립니다. 집중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전문가 방을 터치, 원하는 전문가와 1:1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세요. 전화 걸기를 이렇게 누르면 전문가와 직접 통화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보험 상식을 쑥쑥 늘려줄 교육센터도 열려 있습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할지, 이 보험 유지할지 해지할지 보험에 관한 고민은 이제 그만. 보험 해결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 보험 대화방 보험 해결사.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내수 경기 위축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신 분은요, 시민사회경제연구소의 홍은호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요즘 참 답답하시죠? 아, 네. 예. 오늘 내수 경기 좀 얘기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어제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됐는데, 뭐, 표면적으로 보면 괜찮은 수치 같습니다. 3.9%. 네네네. 지난 3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가 네. 나왔는데,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최악은 피하고 있다. 뭐 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에는 3% 성장을 했죠. 예. 그런데 올해 지금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3.9% 성장을 한 거니까 예.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고요.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3대 수요별로 보면 소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간으로 2.2% 성장을 했는데 예. 이번에 2.6% 성장을 했고 나아졌군요. 네, 특히 가계 소비 같은 경우는 지난해 1.4% 성장했는데 예. 이번에 2.2%니까 뭐 좀 상당히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졌고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다음에 네, 투자 같은 경우를 보면 건설 투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예. 연착륙으로 가고 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건설 투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지난해는 6.7%인데 이번에 1분기는 4.1%네요. 약간 예. 둔화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통계를 볼 때 근데 이번에 통계 기준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또 착시 현상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 통계 기준이 바뀌면서 네. 민간 부분이 연구개발 비용이 대거 이제 포함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전분기 1.8%에 그쳤던 것이 이제 7.5%까지 급증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투자 부분 말씀하신 거는 다른 부분보다는 이제 건설 부분의 투자가 요즘 예. 최근 좀 회복되고 있어서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5년마다 예. 그러니까 명목 GDP 자체를 바꾸거든요. 한국은행이.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 5년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산업들 이런 것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통계 기준이 명목 GDP 자체, 경상 GDP 자체가 바뀌고 그걸 통해서 과거에 있는 것도 다 소급해서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계를 보면 예. 5년이 지나면 갑자기 예전에 뭐 확정된 통계가 이렇게 자꾸 바뀌게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포착되는 예. 산업이 포착되는 거 예. 그거를 한국은행이 반영을 해서 그걸 이제 역추적을 해서 이렇게 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 해도 네, 이번에 경기는 그러니까 조금- 그걸 아마 한국은행이 바뀌어서 예. 그걸 상당히 큰 폭으로 바뀌었고 예. 또 뭐 GDP를 산출할 때 그 산출 기준도 꽤 바뀌어서 예. 그래서 이번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뭐 여전히 이제 설비 투자율이나 민간 소비 증가율은 조금 주춤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여기 전기 대비하고 전년 동기 대비를 예, 봐야 예. 되는데 이게 자꾸 예. 엇갈리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봐야 되는데 예. 지금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는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좀 나빠졌는데 예. 정기 대비는 또 좋아졌더라고요. 예. 그리고 설비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는 좋아졌는데 예. 정기 대비는 또 나빠졌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양쪽이 이렇게 거꾸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제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뭐 현상 유지로 정도는 되지 않나 예. 투자 부분에서 그 다음에 민간 소비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는 거를 이제 또 분석해 놓은 것이 네. 아무래도 이제 1분기니까 네. 난방비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이 좀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예년보다는 이제 연말정산 환급액이 이번에 많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네, 그런 있고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예.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민간 소비가 예. 그러니까 4분기에서 1분기로 바뀔 때 예. 그러니까 한 겨울철에서 이제 초봄으로 이렇게 바뀔 때 그때는
이게 그 이후의 경제 성장률하고 너무 이렇게 어긋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을 드냐 그러면 2011년 4분기하고 2012년 1분기 때는 민간 소비 증가율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 1년간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반대로 2012년 4분기하고 2013년 1분기는 뭐 민간 소비 증가율이 아주 나빠졌어요. 그래서 성장률은 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뒤로 1년간 이렇게 쭉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들쭉날쭉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 대비가 좀 나빠진 것에 너무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맞았고 요즘 보면은 이제 우리 경제가 많은 부분이 지금 스탑돼 있는 느낌이고요. 근데 또 좀 우려스러운 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또 영세한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은 경기 내수가 아무래도 위축되게 되면 좀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이제 겪으면서 뭐 굉장히 전반적으로 규제 부분을 좀 제 생각에는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꾸 하는 얘기가 뭐 규제를 강화할 것도 있고 완화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규제, 나쁜 규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화할 규제가 있고 완화할 규제가 있는 것이고 안전 분야 같은 규제는 더 좀 그런데 강화를 지금 해야 되겠죠. 참 안타까운 게 뭐 규제 개혁위원회가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이 거의 역할을 못 합니다. 뭐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역할을 못 해요.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자꾸 이제 규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국책연구소 하나 정도를 만들어서 규제에 대한 영향평가, 뭐 규제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면 좋은 규제인지 나쁜 규제인지 나올 것이고 앞으로 이 규제를 강화해야 할 건지 완화할 건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국책연구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마다 수천억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허투루 쓰는 돈이 절반은 될 거예요. 형편없이 굴러가는 데 많거든요. 그런 돈 중에 일부를 빼서 뭐 지금 KDI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규제 영향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뭐 어느 부분은 뭐 강화를 하고 어느 부분은 완화할지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원 해결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 그게 전혀 없죠. 구조적인 문제를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금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뭐 완화하겠다 했는데 그때도 좀 상당히 황당했던 게 그냥 지역 민원 받아가지고 민원인들이 해주세요 하니까 받아가지고 그중에 몇 개 골라서 발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분석을 해도 이게 뭐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걸 다 생략하고 그냥 으쌰으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서 완화하고 할 건 하고 뭐 강화할 거 하고 뭐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주먹구구식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야 된다.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참사들이 자꾸 반복되는 게 이게 땜질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경주 리조트 그때 사고 있었고 딱 2달 만에 지금 이제 세월 참사가 있었는데 이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경주 리조트에 거기 땜질만 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터지고 앞으로 또 다른 데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려면 결국은 규제 전반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그게 좋은 규제인지 나쁜 규제인지 그래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그런 노력은 거의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규제 부분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올해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은 것이 경제 성장률 4%인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4% 그런 목표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하다고요? 바랄 걸 바라고 그래야죠. 지금 뭐 3%만 되더라도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지금 사실은 세계 경제가 좀 회복기에 들어선 건 사실이에요. 지금 특히 유럽의 지금 경기 회복세가 지금 뭐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특히 1분기를 들어서서 사실은 이번에 성장률 좋은 것도 그것 때문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신흥국들이 지금 지난 하반기 때 지금 위기에 처했던 신흥국들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많이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최악은 피해가는 상황이고 남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양적 완화 축소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았지만 그 부분이 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 이제 완화되고 있고 다만 뭐 지금 중국과 일본이 변수인데 중국도 지금 뭐 경착륙 우려 때문에 좀 부양도 한다고 그러고 뭐 연착륙 부분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만 일본이 변수인데 예. 일본은 분명히 부정적 요인을 작용하겠죠. 소비세 인상 그 부분이. 예.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경제가 1분기 때 조금 실적이 좀 좋아졌던 거는 예. 아마 플러스적 요인이 마이너스적 요인이 더 크지 않았나. 다만 일본의 지금 소비세 인상 저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지금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4%는 힘들다. 그건 힘들다. 예. 대략 자, 어쨌든 간에 좀 경제 성장을 높이려면은 많은 전문가를 지적하고 있는 게 이제 기업의 예. 투자 심리 좀 살려줘야 되고 네. 우리 시장에서 소비 심리 좀 살려줘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네. 어떤 대안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시장이 지금 시간 한 1분 30초 남았습니다. 네. 네, 뭐- 정리하시면서 좀 대안 제시 좀 해주시죠. 원칙대로 가야 되겠죠. 원칙대로. 네. 네, 그런데 원칙이라 하시면 지금 세월호 참사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 지나치게 그 일부 기업들의 예. 그 조그만 경제적 이익만을 챙기려다가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여기에 대해서 2년 전에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해사 안전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예. 이 안전에 관한 거는 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예. 이거 뭐 규제 비용으로 얘기할 것이 없다. 만약에 대형 참사가 터지면 국가 신인도 기업 신인도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다. 예. 이렇게 스스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국가 신인도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예. 지금 평창 올림픽에서 한 뭐 좀 올리는 거 두세 배는 나빠졌을 건데 그래서 수업료는 치러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그러나 예. 이제 이 수업료 부분이 또 지나치게 커질 경우에는 서민 경제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는 뭐 이런 일이 안 되도록 근본적 처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서민 경제 어려운 부분들은 정부가 뭐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예. 좀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수 비상 경기 제동 걸리나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오늘 홍은호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았죠, 소장님? 아닙니다. 네, 오늘 괜찮습니다.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예.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뭐 주말 잘 보내시라는 인사 드리기도 참 조심스럽고요. 한편으로는 뭐 죄송한 마음까지도 드는 요즘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뭐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방송을 하고 있는 저 스스로도 좀 야속한 마음이 드는데요. 좀 더 서로의 위로와 배려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